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임용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집 전공국어 토파보기의 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 임용 시험을 1차의 경우에 초수부터 4번 연속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여러 번의 합격 경험과 또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공 과목에서 꾸준히 고득점을 받으면서 시험 준비와 답안 작성에 대한 전략을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가 합격 후에 곧바로 재임용의 도전에 성공을 하였는데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이 된다면 추후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임용 준비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임용 공부를 하는 지인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공부 방법에 대한 막막함이 무척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간들을 읽고 또 기출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저만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만들어갔고 결국 임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새롭게 출간되는 자료들을 꼼꼼히 읽고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해 기출문제 분석집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최근 국어 임용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각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출문제 분석을 이미 해보신 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또한 아직 기출문제 분석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임용 준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출제 경향과 문학, 문법, 국어 사용 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출제 경향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 문학은 40%, 문법은 30%, 또 국어 사용 기능은 30%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산문, 고전 시가, 현대 소설, 현대극, 현대시가 나오는데요.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단순한 기입형에서 또 그리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개념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 비해서 난도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와 국어사, 선생님들께서 소위 중세국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물론 국어사 부분에서는 중세국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근대국어나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현대국어가 더 국어사보다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용 기능에서 독서, 장문, 합법이 있는데 대체로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영역별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문항과 유기적인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발문과 지문, 조건을 꼼꼼하게 반영하는 답안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문들을 꼼꼼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문학뿐만이 아니라 문법과 국어 사용 기능에서도 세부적인 지문 조건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반영하는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지문에 근거한 타당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역시도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학과 문법, 국어 사용 기능은 당연히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이 이론을 실제 지문을 보고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보았습니다. 먼저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스키마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내신은 암기형이고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을까요? 네, 우리가 내신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취할 수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 문제에
어떤 이론을 적용하거나 주어진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용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마치 서술형 문제로 풀어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내신이 수능형이고 또 수능이 내신형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기초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 이론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갈래, 실론이나 소설론 혹은 문학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또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이 풀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학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표현할 때 어떤 구성이나 인물 등을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게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발문이나 지문 조건을 보고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떠한 형식을 활용했는가를 염두에 두시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기출작품과 상호 텍스트성 있는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A 작가의 만약에 B 작품이 출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A 작가와 같이 거론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A 작가의 B가 아닌 다른 C, D의 작품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B, C, D의 이 작품들과 동일한 궤도에 있는 동일한 비슷한 작품들을 함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명확하고 또 간결한 핵심만 담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몹시 중요합니다.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자나 어떤 인물, 대상에 대해서 대비되는 비교하는 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문학 영역에 한정해서 선생님들께서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키워드를 좀 정리하실 때 대립되는 키워드, 대비되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중에 10월, 11월에 시험 직전에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험장 노트를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현대국어와 국어사를 함께 아우르는 통시적 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국어 사용 기능은 최근 장황한 지문이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론을 지문에 적용할 때 이 지문이 조금 장황하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잘 읽어서 잘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는 우리가 교사는 또 교수자로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유능하고 모범적인 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유능한 독자로서의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출제 경향을 먼저 한번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출문제는 먼저 현대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영상을 정지하고 먼저 이 기출문제를 푸신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들이 최근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당연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러한 출제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문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에서 2014A 기입 12번인데요. 인동차와 목계장터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 시들을 이해하기 위해 두 시인의 시 세계를 비교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가와 나의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창작연대는 가는 30년대, 나는 70년대고요. 이 시인, 가는 정지용이고 나는 신경림입니다. 이때 이 시인 정지용의 관심사는 해화성이고 또 신경림은 음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관심 요소를 구체화할 때 해화성, 음악성에 각각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시의 3요소가 뭘까요, 선생님들? 그렇죠. 시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심상,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각 이 해화성과 음악성은 심상과 운율을 묻고 있습니다. 이 해화성에서 이 정지용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 심상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붉고 파릇하고 하이아타라는 시어에 주목을 했을 때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인에 대한 것들, 그 1930년대와 70년대라는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지용 같은 경우에 모더니즘 시를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 이미지즘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이때 색채의 대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색채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은 같은 경우에 신경림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때 이 음악성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운율을 가르칠 때 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 운율을 형성할 때 기본 반복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반복해도 사실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글자 수를 반복할 수도 있고 뭐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정답이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 운율을 만약에 구체화하는 답은 하나라고 볼 때 저는 가장 정확한 답은 3이 아니죠. 4음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라는 문학사 또 이 작가의 음악성을 고려할 때 이때 이 신경림의 시는 민요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학사에서 민요 쪽의 가락, 즉 3음보나 4음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이와 같은 이 음보를 보면 4음보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운율을 만드는 것에는 반복만 하면 운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미상관이나 뭐 유사한 통사 구조, 여기 수미상관이 있죠. 그리고 무엇이나 대란에, 뭐 부트란에, 뭐 대란에 이러한 것들도 보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혹은 특정 단어가 반복이 되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미가 반복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문학사에 대해 고려하고 또 이 전체에 흐르는 민요적 가락을 고려할 때는 오직 4음보만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 요소의 구체화를 볼 때 단순히 운율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심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창작 연대와 시인의 관심사라는 문학사적인 지식들, 작가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심상은 색채 대비, 또 운율은 4음보의 반복을 얘기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2020 A12번인 바다와 나비 그리고 성의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 역시 문학사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존에 계속 상호 텍스트성 혹은 이미 출제가 됐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 이미 기출된 적도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때 특히 이 문제는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에 근거해서 지문에 근거한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말에 대한 것이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한번 나에서 찾을 때 이 부분에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의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성의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 시적 심상음부터 이어지는 지금 텍스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심상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상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가 재현하는 대상에 대한 심상은 시적 상상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불러온다. 가령 나의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단순히 얼굴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얼굴은 하자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어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니은과 디귿이 만들어낸 흔적으로 이들의 삶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이 얼굴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만나지 못한 친구의 얼굴까지도 떠올리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이 하자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니은과 디귿이 만들어낸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친구의 얼굴까지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람들의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이 말을 한번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만나 은밀히 만나 피어낸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뒤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니은과 디귿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면 입김과 숨결 또 한숨과 숨결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니은 디귿에 2개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입김 숨결 한숨 숨결이니까 입김 숨결 한숨이라서 총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답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여기서도 이 3개 중에 2개만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고를 때는 이 입김과 한숨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성 방법 바로 위에 있는 이 보기에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성회꽃의 의미를 얘기할 때 여기서 어쨌든 사람들의 이 푸석한 얼굴 또 어제 만들어낸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만나지 못하는 친구의 얼굴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열의 숨결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정열의 숨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숨결만 가지고 여기서 입김과 숨결이 나왔을 때 숨결만 가지고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뭐 상승하는 이미지인지 하강하는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열의 숨결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라는 이 가침 판단이 들어있는 시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숨결이라는 것은 비교적인 상승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 하강적인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김과 한숨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입김 한숨 혹은 한숨 입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의 A7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안과 또 문항의 유기성에 대해서 특히 지문에 근거한 타당한 해석을 할 때 좋은 보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정의성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 같은 경우에 사실 연구자에 따라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이 구절을 다르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시를 먼저 봤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자조적인 해석들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나가자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을 더 이상 깨트릴 수 없고 계속 이 부정적인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탄 자조로 읽어내는 사실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에 대한 책을 한번 읽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보기 이 나와 이 보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일상적 현실 나의 맥락부터 보겠습니다. 일상적 현실 새로운 대상의 발견 기억의 어떤 표현은 일상이고요. 근데 이 일상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는 새로운 대상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맥락을 제공할 때 일상적인 현실이었는데 여기서 새롭게 발견한다고 했으니까 이 고된 노동과 이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새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자조나 부정으로 읽을 때는 썩은 물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대상을 발견해서 결국 고된 노동과 벗어나지 못함으로부터 새로운 것, 반대되는 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달에 주목해서 이 일상이 비일상, 새로운 대상의 발견, 이 비일상으로 갈 때 긍정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일상적 현실을 먼저 찾을 때는 이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기 니은에서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발견해내는 좋은 것, 희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 철저히 근거해서 나와 보기를 읽으면 당연히 유추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항과 답안에 유기성 있는 답변을 만드는 문항과 답안에 유기성 고려하는 거, 문항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 지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2014A 서술 6번이 생각나는 문제기도 했는데요. 이 유리에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게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건너들은 바로는 사실 이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유리에게라는 작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면 답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리와 유리에 대비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축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활용하면 안 되고 함축적인 의미를 밝혀줄 때 논리적으로 작품의 근거에서 타당하다면 모든 것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근거해서 타당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 B6번 문제인데요. 이 이성부의 별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역시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 그리고 또 시하면 기본적인 것들, 주제, 운율, 심상했을 때 이 운율과 관련되는 것들, 또 시상 전개 양상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특히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가지 찾아 형식상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억에서 형식상의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은 시 안에서 형식적으로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두 가지를 찾을 때 이연에서 찾게 되어 있죠. 이연에서 두 가지를 찾을 때 명령형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명령형 표현이라는 것을 물론 이 전체적인 를 봤을 때 이 이연에서 명령형 표현이 나오는 것은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또 혹은 벼에 대한 진술, 벼에 대해서 여기는 다 앞에서 나머지 연들은 다 앞에서 이렇게 벼는 얘기하는데 얘는 벼에 대한 진술이 나중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은 우리가 시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시상 전개 양상 혹은 시의 3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답은 사실 행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가리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행걸침 혹은 시행걸림, 그 행간걸침, 또 행간걸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역시 오직 행가리라고 행가리가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은 서로 동계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이 형식상의 변화라는 것은 이 작품은 지금 시죠.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형 표현이다, 벼에 대한 진술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문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문장으로 구사되었는데 어느 부분만 명사형으로 끝내면서 어떤 독특한 시적 효과를 만들려고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상 전개 양상에서 형식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가리, 시행걸침, 시행걸림, 행간걸침, 행간걸림이라고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기 교사의 기억 전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여기 별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두 자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1년에 절을 맡긴다, 소리 없이 떠나간다, 노여움을 덮는다 등에서 각 연의 시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에서는 형식상의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명령문이 아닌데 여기서는 명령문이 나오니까 이것이 서로 대조돼서 이 부분을 명령형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런데라는 부분은 이후의 내용을 전환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시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시상 전개를 할 때 어떻게 단조로움을 줄이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 시행이 그냥 평이하게 배열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행가리를 통해서 단조로움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행가리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이 행가리만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